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루그만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장 세계무역 두 번째 개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1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무역 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한번 전체적인 개관을 해볼게요. 자, 이 세계무역이라는 게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이 어떻게 돼 있다? 움직이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국제경제학과 관련한 특히 세계무역은 이게 표적은 표적인데 계속 유기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표적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무역의 어떤 변화의 방향과 구성이 1세대 전과 다르고 또 1세대 전과 훨씬 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세계는 전보다 작아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구촌, 하루의 일일 생활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작아졌는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알려진 이야기로 현대의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거리 개념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렇게요. 교통하고 통신 덕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먼 거리까지 중력 모형 비슷하게 거리가 멀면 교통이 어렵고 통신이 어려웠는데 그러한 거리의 개념이 소멸되었다. 이게 이제 더 작아졌는가?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는 작은 지구촌이 되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작은 지구촌. 그쵸? 예. 자,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습니까? 그렇다야. 예. 예스.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면 뭐 지구 정도야.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인터넷은 네, 여러 가지 특히 통신 수단이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즉각적으로 거리를 소멸시켰네요.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만들게 되었고 다음에 이게 인터넷 그걸 통해서 그리고 교통, 제트기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또 역시 거리가 소멸됐습니다. 제트기.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력 모형에 따라서 무역에 대해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역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현대적인 운송과 통신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그 중요성, 여기서 어떤 거? 그는 거리겠죠. 거리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거리가 먼 국가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경제적인 거리의 중요성이 줄어든 거야. 강력한 경제적인 연계성이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 별로 새롭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6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나 역사는 또한 정치적인 힘이 기술의 효과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17페이지 가볼게요. 세계는 1840년대 그리고 1914년 사이에 점차 작아졌지만 21세기 대부분 기간에는 다시 또 커졌대요. 경제사학자들은요. 세계 경제가 먼 거리의 국가 간에도 강력한 연계를 갖게 되는 거 별로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세계화 물결이 생겼는데 그 첫 번째 세계화 물결은 제트기와 인터넷이 아니라 철도, 증기선, 전신에 의존하였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1919년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당시에 이렇게 세 개가 거리가 좁혀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 1914년 8월 마침내 종지부를 과거의 시대는 짓게 되었고 인류의 경제적 진보에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가 엄청나게 경제적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런던의 거주자는 침대에서 아침에 차를 마시며 온갖 다양한 제품을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양만큼 전화로 주문하고 요즘이야 이제 당연해 보이는데 런던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주문도 하고 좀 더 집으로 빨리 배달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러한 1914년 이런 관계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케인즈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에 걸친 연속적인 세계 전쟁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그로 인해 가지고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무역은 점차 침체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쟁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앞에서 얘기했던 운송통신의 혁신 이거는 거리를 좁게 줄이는 거와 거리를 축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거는 거리를 길게 확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컸다? 예. 전쟁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더 힘이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870년부터 1913년까지는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후에 두 차례의 세계 전쟁과 대공황 때문에 급격한 쇠퇴를 겪기 시작했고 그 다음 1945년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다가 또 70년대까지 완전히 또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970년 이후 세계 GDP 대비 세계 무역 비중은 전례 없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수직적인 분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8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세계 무역의 이러한 증가는 아니 어떻게 70년 이후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지? 생산의 수직적인 분해 네, 요걸 통해 가지고요. 생산의 수직적인 또 분절화라는 개념은 생산물의 소비자의 수중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생산 단계 그걸 거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적인 분절화 분해라는 것은 자동차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TV를 만들던가 할 때 부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운송되면서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아이폰 등과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을 보면 자, 전자제품을 봅니다. 전자제품 뭐 휴대폰이라든가 TV 이런 거겠죠. 아이폰 이런 걸 보면 보통 일본과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요 부품을 생산하고 나서 이 부품을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또 조립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국경을 넘어서 네, 이 분해됐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면서 광범위하게 교역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0달러짜리의 상품은 200달러, 300달러 상당의 국제무역 흐름을 일으키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자꾸 더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세계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을 살펴보고 있는데 GDP 대비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비중인데요. 거기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수십 년간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자, 그렇지만 전쟁과 보호무역에 직면하여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요. 이게 어떤 요인이다? 전쟁, 무역 장벽이 생긴 거야.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라는 자유무역을 억제하는 거죠. 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면서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요. 1970년대 될 때까지는요, 1913년 수준, 1913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어. 여기 될 때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1970년대 거치게 되면서 최고치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봐주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교역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작은 지구촌 국가가 되었다가 다시 커지기도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야, 교역을 했다고 무엇을 교역하는데? 네, 그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세계 전체로 보면요. 첫 번째 줄 자동차, 컴퓨터, 의류, 공산품을 주로 교역을 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무역의 70%는 자동차, 컴퓨터, 의류 이런 거와 관련된 공산품 요거를 교역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요게 이제 교역 대상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광물 제품에 해당하는 요거 연료와 광물 제품에 해당하는 원유, 석탄, 구리 이것도 전 세계의 한 15% 차지하고 있으니까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 콩, 면화와 같은 이런 농산물도 전 세계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서비스 무역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더 커질 거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공산품이라던가 광물이라든가 농산물이었는데 점차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서비스 품목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산품이죠. 연료 광물이 한 15%, 농산물이 10%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구성을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오케이. 이 정도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18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그런데 한편 서비스 관련된 수출은요. 항공사와 해운사가 청구하는 전통적인 운송료, 또 외국인에게 받는 보험료, 외국 관광객들의 지출 이런 게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주로 농산물과 광물과 공산물 이렇게 되는데 점차 서비스 같은 것들이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합시다. 이 서비스가 자, 다시 항공사와 해운사가 청구하는 운송료 이렇게 운송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니 이게 먼 전 세계까지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죠. 보험료 이런 것도 다 서비스야. 외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 지출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비중은 아직까지는 별로 크진 않지만 점차 최근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현대적인 통신 기술로 가능해진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무역의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대요. 대부분이 또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가 최근 관심사가 되는 게 자, 19페이지 첫 번째 줄 국제 콜센터의 부상이다. 예, 국제 콜센터의 등장 요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정보나 기술 지원을 통해서 800번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객센터의 번호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근데 이게 미국에 받는 게 아니라 아주 먼 나라,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가 인도의 벵갈룰루 같은 경우가 요게 어디? 예, 인도의 벵갈룰루 같은 경우가 국제 콜센터로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뭐 저렴한 노동력인데 영어를 사용하고 이런가 보죠. 자, 이게 앞으로 더 커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단락 볼게요. 공산품이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현재 상황은 거기 보시면 이게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대부분은 농산물과 광물에서 교역의 대부분 거래되는 품목이 결정되었었는데 1910년 영국은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했는데 공산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미국은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주로 수입하고 수출했고요. 근데 2002년 되면서 공산품이 영국과 미국의 수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1910년에 영국은 좀 뭔가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공산품의 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상당히 수출 품목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수입은 작았고 미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둘 다 작았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 영국은 여전히 공산품이 수출의 큰 비중인데 수입도 큰 비중으로 확대되었고요. 미국은 수출과 수입 전부 다 공산품의 비중이 확대됐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요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과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역시 무역의 어떤 구성,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에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의 어떤 수출의 65%가 공산품이었고요. 단지 10%의 수출만이 농산물이었습니다. 2001년에. 60년대에는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의 수출 중에 대부분이 농산물이었어. 근데 이게 65%가 공산품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12%의 수출만이 공산품이었는데 이렇게 개도국 같은 나라에서도 빠르게 변화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또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수출의 90% 이상이 공산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내용까지 봤고요. 자, 과거 50년 동안 개도국의 수출 살펴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공산품의 비중이 빨간색 점선인데 굉장히 작고 농산물이 많았었는데 1980년을 기점으로 하면서 공산품과 농산물의 비중이 확 달라지게 된 거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해외 조달.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현재 국제경제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어떤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까? 현대의 정보기술이 과연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을 극적으로 변화시킬까? 이거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국제교역과 관련한 이런 커다란 변화에 영향을 미칠까?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 벵갈룰루에 있었던 국제 콜센터의 예가 나와 있는데 고객의 정보 요구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 8,0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완전 미국의 정반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 응답을 해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밖에 많은 서비스도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제공되던 서비스가 해외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요, 서비스의 해외 조달, 오프쇼링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또는 서비스의 거기 보시면 외부 조달, 해외 조달, 아웃소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운영을 해외로 이전을 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자, 또한 제품 생산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그 서비스를 조달을 맡기는 거야. 이거요. 야, 니네에서 그냥 해줘.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챕터 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2006년 발간된 Foreign Affairs지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앨런 블라인더 교수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미래에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현재에도 국제무역의 중요한 특징은 더 이상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을 수 없는 것이라는 차이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상자에 넣어가지고 야 이거 수출 보내, 운송해. 이 서비스는 상자에 넣을 수 없잖아. 그렇게 이제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거냐, 넣을 수 없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대신 서비스의 질이 거의 혹은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 그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장거리 전송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럴 수 없는 서비스라는 차이, 그것만 있게 되네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품점에 선반을 다시 채우는 근로자는 그쵸, 편의점에서 뭔가 선반에 비었으면 다시 이걸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데 식품전의 장부를 기록하는 회계사, 회계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으면 꼭 그 자리에, 그 나라에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맥박을 재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맥박을 잴 수 있지만 X선 사진을 착각 찍었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해독하고 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사선사는 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만 연결 가능하면 뭐 전 세계 어디서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인터넷에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제가 하와이나 괌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도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더 빨리 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금융 서비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현 시점에서 해외 서비스의 해외 조달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 경쟁에 직면하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그러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 어떤 서비스가 장거리로 멀리 거래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아니면 지금 하는 강의도 그렇고 미국의 금융 수도인 뉴욕에서 국민에게 제공되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는 뭐 시애틀이라든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플렉스사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뭐 멀리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 그림 2-8 그림이 있습니다. 2-8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원거리로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와 거래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결정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 내 무역에 기초한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결국 제조업 무역보다 서비스가 지금 여기 보세요. 거래가 불능한 최종재 그리고 농업, 광업 등등 있고요. 전문 서비스, 교육, 건강 등등등이 있는데 점차 서비스가 더 커지고 확대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의 무역이 세계 무역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작업은 이게 해외 조달 얘기하는 거야. 아웃소싱인데 대상이 서비스입니다. 현재 무역의 중요한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작업은 거래가 가능해가지고요. 해외 조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업은 고객과 가까운 곳에 이루어져야 해서 거래가 불가능했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간호사가 맥박 재는 거 이런 거 말고 엑스레이 해석하는 거 회계원이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멀리서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이 국제경제학 얘기는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819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빗 리카르도가 창안한 모형에서 비교 위론 이런 거를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세계 무역의 어떤 원인이 되는데, 아니 리카르도 이후에도 현대 무역의 원천은 되게 복잡해지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옛날에 리카르도의 생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은 뭘까요? Yes.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자, 세계 무역을 단순히 말로 묘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각국의 수출은 분명 기후, 천연자원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되게 무역이라든가 수출 뭘 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열대 국가는 커피나 면화 같은 열대 생산물을 수출했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토지가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그런 나라는 인구 밀도가 좁은 유럽 국가보다요 식량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했단 말이죠. 무역 분쟁 같은 것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둘러싼 고전적인 정치적인 논쟁은 값싼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거기서부터 보호를 원하는 영국의 지주들과 생산물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영국의 공산품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현대 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의 원천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자원보다는 인적 자원, 인간이 창조한 자원, 기계, 여러 가지 자본의 형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요. 무역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할 때는 지주와 새로운 공장장 이런 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수입으로 인해서 생산 기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근로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입 의류와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의류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벵갈룰루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 기술 노동자 이렇게 수입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가치가 기술의 가치가 하락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책에서는요. 앞으로 보게 될 국제무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 원리가 경제학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논리랑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네요. 제트기나 인터넷이 발명되기 훨씬 전에 개발된 경제 모형이 21세기 국제무역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요약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EU에서 가장 큰 국가들은 EU와 미국 간의 총무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력 모형은 두 나라 간의 무역을 그들의 경제 규모 그리고 거리 등등 국경 이게 무역을 저해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은요 운송비와 통신비가 하락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유례 없이 굉장히 국제무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1914년 세계는 고도로 통합됐지만 대공황이라든가 보호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은 다시 또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또 무역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무역은 공산품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또 농산물이 훨씬 더 대표적이었죠. 근데 앞으로는요, 또 공산품이 아니라 또 새로운 뭔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쪽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챕터 1장, 2장 이거는 국제경제학에 대한 그냥 전체적인 세계 무역의 어떤 변화 그걸 살펴보는 거니까 가볍게 우리가 추세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챕터 3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